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 모두 더 이상 충돌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나름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는 평가지만 대만이나 수출 통제 등 민감한 사안에는 온도 차이를 보였죠. 미중 관계 안정화를 위한 두 정상의 4시간 만남,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경제 외교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관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미국을 찾았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딱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회담이 끝났는데요. 두 정상 어떤 얘기를 오갔는지 토론하기 앞서서 우선 회담 장소, 또 회담 분위기, 전반적인 인상이 어땠는지 두 분께 여쭤보시네요. 봉영식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APEC 정상회의가 샌프란시스코 개최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이 열리게 되었죠. 예. 그 열린 장소는 필로리라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한데 그 골드러시 때 금광을 찾아서 미국 사람들이 갔을 때 부자가 된 윌리엄 본 2세가 돈을 번 다음에 지은 큰 저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이너스티라든지 이런 이제 부자들 네. 그 드라마라든지 뭐 웨딩 크래셔 같은 영화에서 저택의 배경으로 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피올리가 이제 그 자기가 인생의 모토로 삼는 격언들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Fight for just cause.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 싸우고, love your fellow man. 주위 사람들한테 의리를 지키고, live a good life. 인생을 제대로 살자. 그래서 첫 자만 합쳐 피올리라고 저택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런 화려한 곳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회담을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성격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2013년에 그 캘리포니아 써닐랜드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3자 회담에 캠프 데이비드에 비교해서 그곳에 이제 서쪽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하고 화려한 휴양지에서 했어요. 그때 써닐랜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제안을 합니다. 신형 대국 관계. 그러니까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 양분해서 살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더라도 충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할론을 내세우고 이번에 그것을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태평양이 아니라 Earth, 그러니까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양분해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더라도 충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이런 화려한 중국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에이펙이 처음 출범했던 1993년도에 네. 장제민 주석이 시애틀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의 중산층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뭐 주택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에 자동차가 3대나 있다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판다 인형을 들고 다니고 이런 서민적인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93년도 에이펙이 출범했을 때의 중국하고 2023년도에 경제 대국으로서의 중국과 그 큰 차이를 이번에 잘 보여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봉영식 박사님 이제 회담 장소 피롤리 가든 샌프란시스코에서 40km 정도 남쪽에 있는 대저택에서 이루어졌던 그 저택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 묵고 있으면 그 호텔에서 할 법도 한데 호텔로 왜 바이든 대통령 가질 않았네요?
네, 그 21세기 황제라고 하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데리고 가서 호텔 2동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도 하고 예.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는 이 호텔로 초대를 해서 내가 황제로서의 외교 사절을 맡는 것과 같은 인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지난 그 11월 달에 발리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을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로 초청을 했는데 이때 미국에서는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호텔로 갔다. 예, 왜 갔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다른 장소를 구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예. 때문에 빈정이 상했는지 예. 회담 참석 시간을 무려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뭐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사전 조율 없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느꼈는지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하고 단독 신화사하고 단독 회담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권위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과 황제가 같은 좌석에서 같은 연단에서 같이 대화한다는 자체는 황제의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번에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시주석이 주최하는 그 만찬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 예, 여기 보면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티그룹, 엑스모빌, JP 모건 체이스 같은 재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테이블당 무려 4만 달러를 내고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좌석 참가비가 티켓 한 장 네. 값이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테이블 하나가 8명이 앉을 수가 있으니까 4만 달러면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싼 것은 아주 귀퉁이 쪽에 있는데 1인당 2,000달러 정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시주석 주변에 갔을 경우에는 눈조당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중국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인들이 뭔가 시진핑의 메인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좀 티켓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겠네요. 자, 정상회담 4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는데 우리 부용식 박사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발표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글쎄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은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 맞대고 4시간 동안 직접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예. 자체. 이번 샌프란시스코 12월 아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참석을 하면서 미중 정상회의를 바이든 대통령과 가졌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 공개된 내용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획기적인 그 미중 간의 획기적인 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네. 중국 미디어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예.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간섭에 예. 대한 이제 비난을 시간을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보면은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그렇다.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이죠. 중국 신문. 그래서 이제 그 대만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에 입장차가 크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더 합의와 협력이 주가 되는 그런 4시간 동안의 미중 회담이었다면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진핑 주석은 국내에 있는 그 중국인들의 여론을 의식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의 의익과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한 것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것. 하지만 솔직 담백한 대화를 폭넓게 또 4시간이라는 장시간 이야기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왔다, 아이펙 정상회의에 와서 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4시간 만난다는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제 대만 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런데 대만이라는 게 미중 간에 워낙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큰 돌파구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는데요. 대만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서로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쿠아일로를 갖고 있었던 미중 관계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장관 간의 대화가 이제 되기로 돼 있는데 예. 리상프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에 해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이제 다시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 외에 군 고위급 그 군사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작전 담당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모임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중국과 미국 간에는 100가지 정도 되는 그 다양한 대화 채널이 있었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그 올 초에 스파이 풍선 사건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모든 채널이 끊어졌고요. 현재는 5가지 채널밖에 가동이 지금 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급해지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쪽인데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규제, 또 AI 규제, 또 디리스킹, IPEF를 통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1,75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1년 안에 만기를 연장시켜줘야 되는데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고요. 신규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화를 놓쳤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완만한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L자형이 아니라 수직 낙하나 I자형 경기 위축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성장 분야와 관련된 대화 채널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요. 또 패턴이 합동 단속 그리고 항공편도 더 확대시켜주는 안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고위급 군사 대화를 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합의 중에 펜타닐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도 굉장히 그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펜타닐이. 이게 미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죠. 뭐 마약 문제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항상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아버지 부시 때 보면 90년대 마약과의 전쟁을 국정과제 최우선으로 내세웠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이것이 자연 재료를 통해서 생산되는 마약이 아니라 그 화학 재료만 가지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이 쉽다. 그리고 그 차단이 어렵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이나 남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중국에서 그 범죄 조직이 주를 이루어서 미국에 제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미국인들이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애가 책임질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에 맞서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미국 내의 청장년층의 이제 사망 원인 중에 1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이 유럽 전쟁에서 약 28명이 사망했습니다. 28만 그리고 명이요? 태평양 전쟁에서는 약 2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마약 때문에 지금 3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걸 당연히 심각한 문제로 중국 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로도 충분히 활용할 그런 전략적인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이제 마약의 중국 펜타닐 반입에 대해서 중국 공안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 공안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현재 있는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식의 그런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번에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펜타닐에 들어가는 원재료, 이거 화학 공장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일정 부분 미국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신기술 또는 투자 이런 못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완화를 강하게 요청을 했다면서요. 좀 양측의 합의가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의는 안 됐고요. 상당히 좀 그 갈등 관계를 계속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그 7월 달부터 앨런 재무부 장관 그리고 중국의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허리펑 그 국무원 그 부총리 간의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양방향에 대한 투자 제한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행동에 좀 나서달라.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나 압박, 수출 통제,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회답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뚜렷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은 추진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라든지 에어와 관련해서는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디리스킹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제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비시장적인 규제 정책이나 또 시장 진입 장벽,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입장차가 완연히 좀 다르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한 문제, 중국 시진핑 요구한 투자,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국가 안보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걸 또 이번 회담에서 오늘 회담에서도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미국 측에는 나오고 있죠. 미국 측에서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보도에 미루에서 짐작해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솔직 담백한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이 미국 측의 언론 보도만을 본다면은 어떤 명확하게 진전된 미중 관계 그런 면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 예상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정치 일정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어떤 정치 일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정책 타이밍이라든지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슷하죠. 내년 11월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선거에 재선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느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도 좋지 않거든요.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4경 원입니다. 4경 원. 그러니까 31조 4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 GDP의 126%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에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고령 때문에 노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의 재선을 그냥 확약할 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빅딜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죠. 오히려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본 다음에 미중 관계를 리셋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더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 측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런 미국의 그 정치 일정을 봤을 때 중국의 시진핑 정부로서는 이제 당연한 행보라고 보이고 따라서 이제 인상적인 얘기를 남긴 것은 대만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미국 측이 대만의 이런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했어요. 아,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우리는 대만을 침공할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만 통일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포기나 타협이 안 되지만 우리가 대만을 침공한다는 시나리오를 자꾸 퍼뜨려가지고 중국 포위하는데 악용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11월에 이런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나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관계 리셋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영식 박사는 이제 대만 얘기를 했는데 대만 문제에 관해서 통일 원칙은 확고하고 대만을 직접 침공하지 않는다. 당분간은 뭐 몇 년간 침공하지 않겠다. 이런 건 중국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언론 이제 뭐야 이런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가끔 언론의 보도가 좀 양국 언론에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혹시 대만 문제에서 그런 좀 뉘앙스가 다른 게 좀 있었습니까? 양측에? 아무래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그 시각차가 워낙 다르고요. 또 평평이 좀 맞서 있는 상황인데 뭐 과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중국은 단 하나라는 원칙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생각이고요. 이 때문에 대만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 주석이라고 하더라도 당에서 결정하니까 모든 자원을 투자를 해서라도 이를 달성하는 게 시 주석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때문에 회담 전에 그 신화사 같은 경우에는 14가지 조항을 들면서 중국이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면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3가지 원칙뿐만 아니라 6가지의 불가 원칙이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그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대만의 독립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대륙과 대만을 분할하지 말라. 그리고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봉쇄하지 말라.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과 그리고 이런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대만과 관련해서 양국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키겠지만 현상을 변경시키는 거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둘이 좀 평평히 좀 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4시간 이루어졌는데 많은 시간을 대만 문제에 할애했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대만이 내년 1월 총통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망이 혹시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그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다음 총통이 되든지 간에 과연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수사와 입장을 밝힐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대만 국내 정치 맥락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그 기본 원칙의 확인이다 이야기하겠지만 대륙에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며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결의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그것은 이제 비단 워싱턴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1979년도 대만 관련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만을 제공했을 뿐이고 대만 해협의 운명은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은 미국의 오랜 입장이었다는 것을 반복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미국의 언론 보도도 회담 자체 내용보다는 이제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그 주를 이루는 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그 배우자 펑리안 여사 생신 축하드린다고 11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멋쩍어 했다 그래요.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나이도 81살 고령이 돼서 아내 생일을 깜빡했는데 대신 기억해줘서 고맙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생일하고 그 펑리안 위안 여사 생일이 같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자기 생일이기 때문에 11월 20일 축하드린다고. 네, 그런 얘기에서 좀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보통 이런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외신이나 언론이 보도도 하고 정치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데 가끔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장님 혹시 뭐 그런 게 이번 회담에 좀 보신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과 관련해서 그 대규모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기본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죠. 그렇죠. 중국 언론의 또 보도는 아니고. 중국 언론에서는 아직 그 보도를 하질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은 미국과 그 대만의 그 지원을 하면서 중국에 의해서 미군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질 수가 있고요. 또 정전이나 휴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한 그 미국을 좀 보면서 했던 건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비밀 코드, 그러니까 숨겨진 이면이 있다는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바이든에 대해서 엄호 사격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예. 바이든의 재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 시주석과 그 바이든 간의 관계는 부통령 시절부터 계속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시라이나 저윤캉이 저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알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다발을 들고 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콩을 수입을 해왔는데 이번에 콩을 300만 톤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와 일리노이 그리고 위스콘, 미시간 쪽에서 사겠다. 그리고 보잉 737 맥스도 이제 구입하고 오기 전에 그 보잉 그 737 맥스와 관련해서 중국 내 운항도 재개를 허가해주는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고령이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오히려 좋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을 준비했다. 콩 수입이라든지. 네, 뭐 항공기. 최고령인 그 미국 대통령이 그래요? 앞으로 중국을 더 압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의 그 틈을 파고드는 물실 호기의 기회로 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분석도 있군요.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 혹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얘기 직접적으로 나온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측에서는 우리를 이제 존중하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또 요즘에 경제 저기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때 미국과 중국 간의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특히 2차 전지 산업이 어떤 타격을 입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나라가 그 주요 자동차 생산국 또 선도적인 그 상위급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굉장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또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섣불리 한쪽 편을 든다거나 우리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과소평가해서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놓친다면은 괜히 잘못된 결정을 지금 내려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낭패를 만드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적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미중 관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에서 성급한 결정을 이제 내리는 자칫하면 우리를 포함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갔는데 혹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보다는 내일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고요. 또 일본과도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그 시 주석과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의 밀착 문제 그리고 불법 무기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번에 그 중국과 미국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각을 세웠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맹과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고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네, 내년서부터는 중국은 10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겠지만 이를 대폭 확대하고요. 2025년까지는 무려 한 200조 원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고체와 관련해서는 세계가 좀 전쟁에 들어갔는데 2025년부터 세계가 가장 먼저 누가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하느냐의 경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이걸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와 일본이 이를 만들어서 고급 SUV라든지 고급 차량에 탑재해서 미국의 수출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한미일과 관련된 정상회담에서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안들이 좀 어느 정도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우리가 만약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우리가 조금 요구하거나 당부하거나 그런 일이 어떤 걸 좀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호혜 여기에 따라서 한중 관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양국 정부가 몇 차례 걸려서 확인한 그런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생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네.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이제 핵 위협, 미사일 위협, 특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협력의 분야가 무엇이냐부터 그렇다면 이제 기술 협력, 경제 협력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 디커플링 차원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미국 시장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언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자충수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서도 이 반도체 수입이라든지 무역, 2차 전지로 돌아가는 자동차 생산이 제대로 돼야지 기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할 방안도 많고 또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꼭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미국 경제 회복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은 미국 측의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시간 정상회담 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